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3일 남았는데요. 트럼프 대세론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선거 유세에서 총격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총탄을 맞고 연단 아래로 잠시 몸을 피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곧장 다시 일어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고 피를 흘리면서도 싸우자고 외쳤죠. 이런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을 통해 전송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강인한 이미지 연출이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총격 사건은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43년 만인데요. 당시 암살범에 총탄을 맞은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직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2%포인트나 급상승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뜩이나 후보 교체론이 나올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세론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형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잠시 후 경북도의회 권광택 신임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알박기라는 말 쉽게 들을 수 있게 됐죠. 사전적 의미로 알박기란 건설업체의 건설 예정지, 정부의 도시계획을 미리 알고 땅을 몇 평 정도 사두었다가 건설업체가 팔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싸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알박기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곳이 있어서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알박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사례가 있는 겁니까? 예, 일전에 문경시가 주울산에 케이블카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문경시는 문경의 파초리 문경세제 제4주차장 부근에서 주울산 감봉까지 총 1.86km 구간에 케이블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영역을 마쳤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인데 이 사업은 이제 2025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문경으로선 케이블카와 같은 관광 편의시설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알박기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럼 네네.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아직 첫 삽을 뜨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데 이 알박기를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알박기라는 게 사업 예정지 미리 땅을 사뒀다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제 비싼 돈을 받고 땅을 매매하는 행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럼 주울산 케이블카 예정 부지에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미리 땅을 사뒀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개발 계획을 알고 땅을 미리 사둔 것은 아닌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지역민들도 잘 아는 곳이기도 하고 또 문경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잘 알려진 것처럼 옛날에 이제 문경은 탄광으로 유명했습니다. 예. 일제 강점기인 1926년부터 석탄을 캐는 곳이었고요. 한때는 국내 제2의 탄전지대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석탄 산업이 활발했고 그래서 이제 탄광이 있던 시절에만 하더라도 문경 인구가 15만 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문경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 바로 대성탄자인데요. 예. 지금의 대성에너지 등이 계열사인 대성산업입니다. 대성탄자는 1993년 폐광 때까지 탄광 개발 등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고 오늘날 대성산업의 성장 배경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주울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과도한 부지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지역사회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경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알려진 그런 대성산업이란 기업이네요. 예. 여기가 왜 우리 경북 지역에 왜 대성에너지 그것도 맞습니다. 도시가스 업체, 예, 그것도 예. 계열사로 둔 그 회사군요, 이게. 네네. 예. 자, 그러면 이 대성산업이 주울산 케이블카 사업 부지 중에 일부를 소유하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경시와 대성산업 등에 따르면 이제 주울산 케이블카 사업 부지는 주울산 면적 56,961제곱미터, 약 17,200평 정도인데요. 예. 이 중에 대성산업이 주울산 정상부 임야의 22.3% 그러니까 12,722제곱미터, 약 3,85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문경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제 대성산업에 부지 매입 협의를 제안을 했는데 대성산업은 매입 협의에는 응하지 않은 대신에 부지 사용을 대가로 매년 케이블카 입장료의 10%를 30년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땅을 안 팔겠다. 대신에 네네. 앞으로 매년 케이블카 입장료의 10%를 달라. 그것도 30년간 달라. 그러면 이제 땅을 넘기겠다. 이거군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입장료의 10%, 30년 동안 이게 전체 뭐 추산해 보면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문경시가 의뢰한 용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울산 케이블카 1년치 예상 입장료 수익이 한 14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1년에 14억 원, 10년이면 140억 원이고 그 대성산업이 요구한 30년간이라고 계산을 하면 52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경시가 평가한 이제 편입 부지의 가치가 평당 평균 15,300원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편입하려는 부지가 3,850평 정도인데 전체 감정가는 한 5,900만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이 편입 부지가 전체 감정가가 한 6천만 원 정도군요. 감정가가 일단. 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 부지 감정가와 비교했을 때는 520억 원 같으면 뭐 한 800배 이상의 금액이고 또 이제 주울산 케이블카 사업에 문경시가 투입하는 금액이 한 420억 원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그 금액보다도 한 100억 원 정도를 웃도는 수준이죠. 이 주울산 케이블카 사업에 투입하는 금액이 420억 원인데 이 사업비가. 네네. 근데 지금 대성산업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 그 500? 30년간 총하면요. 총 해서 한 500억 원 정도. 네. 와, 이거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 금액은 이제 문경시가 주울산 케이블카의 1년치 예상 입장료 수익이 이제 140억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금액이 한 520억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유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뭐 사용 승낙이나 임대료 제공, 부지 매입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가치가 낮은 임야에 대해서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를 넘는 물론 뭐 30년간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했지만 그때 이제 30년간이라는 기한을 설정을 했지만 총 사업비를 넘는 거액을 요구한다. 이런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얼핏 들어서 상당히 좀 무리한 요구 같아 보이는데 물론 뭐 그렇죠. 대성산업 입장도 좀 기회가 있으면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감정가가 아까 그 감정가가 한 6천만 원 정도인데 예. 요구한 전체 금액이 한 500억 원 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렇죠. 몇 배예요? 근 900배 가까운
그렇죠? 800배에서 네. 900배 정도 되는 건데 감정가에 좀 심해도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네. 만약에 이곳에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정상부 예산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예.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울산 정상부에 임야는 거래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없죠. 뭐 예. 영원히 방치될 땅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대성산업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 사실상 알박기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팽배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알박기는 사전에 도시개발계획과 같은 사업 추진 계획을 알고 일부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뒤에 시세 차익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죠. 물론 뭐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주울산 정상부의 토지가 대성산업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박기하고는 뭐 근본적으로 다를 수도 그렇죠. 있지만 또 예. 어떻게 봤을 때는 알박기와 같은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감정가의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근 1000배 가까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 혹시 이 대성산업 측의 입장 뭐 인터뷰 같은 거 한 게 있습니까? 알아본 게? 뭐 일단은 문경시와 협의를 하겠다. 아, 협의를 하겠다. 네. 일단 예. 자, 대성산업은 1993년 폐광 이후에도 문경시와 약속한 관광지 개발 사업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 전해드린 것처럼 대성산업은 1960년대부터 해서 뭐 93년도 1993년 문경에 이제 폐광이 될 때까지 탄광을 통해서 기업을 일궜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문경세제 도립공원의 약 한 48.6%를 비롯해서 문경에 이제 수백만 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뭐 계열사인 대성개전주의 공장도 대성탄자 문경강업소 사택 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 폐광 당시에 대성은 자사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이제 문경에 보답하기 위해서 문경세제 도립공원 주변 자사 부지에 폐광 이듬해인 1994년부터 905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관광지 개발 사업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계획에는 스키장이나 뭐 18홀 골프장, 50실 규모의 관광호텔, 8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5,280제곱미터 규모의 연수원 시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었는데, 당시 이제 대성이 경북도시가스 주식회사 설립을 경상북도랑 협의를 하면서 문경 폐광 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이익은 당시 경상북도 도지사랑 뭐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을 했고 이렇게 발표까지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약속은 뭐 지금까지 하나도 이뤄진 게 없는 상태고요.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다. 그나저나 이 문경세제 도립공원의 약 절반가량을 대성산업이 소유하고 있군요. 이 부지 전체를. 예. 자, 대성산업은 말씀 쭉 설명해 주신 대로 문경과 큰 연이 있는 기업이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분노가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역사회에선 대성산업이 문경에서 큰 돈을 번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이를 환원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지분을 요구하며 과도한 수익 확보에 나서고 있다. 뭐 이렇게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제 문경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새문경 시민연대가 서울에 있는 대성산업 본사를 찾아서 과도한 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또 시위까지 벌였군요. 예. 네. 이와 관련해서는 뭐 현재까지 진척된 논의는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대성산업 측은 시민단체 시위에 대해서는 문경시와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짧게 전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울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뜻하지 않은 행제인 점은 분명합니다. 로또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뭐 그동안 약속했던 투자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기업 자체가 문경의 탄광에서 강부들의 피땀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광 공해로 인해서 당시의 문경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보다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문경시 입장에서도 대성산업의 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지나친 점이 있어서. 자, 이 대성산업의 과도한 요구라는 암초를 만난 주울산 케이블카 소식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수신 잘 싸.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경북도 의회가 본격적인 후반기 임기로 들어섰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도 끝이 났는데요. 우리 지역 출신 권광택 의원이 경북도 의회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자, 권광택 의원 연결해보죠.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광택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먼저. 예. 자, 지난 5일이었죠. 제12대 경북도 의회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상북도 안전, 행정, 복지, 보건 등 도움 있는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영광스럽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상북도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여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내 필수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경북도 의회 상임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 거죠? 예, 7개입니다. 아, 7개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 7개 상임위원회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중책을 맡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권광택 의원께서는 이제 6, 7, 8대 안동시 의회 의원을 거쳐서 현재는 도의회 재선 도의원이시고 또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펼쳐오셨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더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안동에서 나고 자라고 안동에서 학교를 나온 안동 토박이입니다.
안동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6, 7, 8대 3선 의원으로 8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경북도 의원은 11대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재선 의원입니다. 제가 안동시의원을 하기 전에 16년간 대학에서 교육행정가로 일했었는데 그 경험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교육 전반에 대해 세심히 살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11개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요.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강화,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인구 감소 지역 교육 지원 등 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 안전과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열악한 교육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10년간 망치된 조례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면서 해당 조례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어 저도 기쁘고 앞으로 더 뛰어야겠다는 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보호 대책 마련과 안동 강남중학교 신설, 강북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를 촉구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정치 모토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정치가 아닌 직접 발로 뛰며 주민을 만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 현안을 챙기면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가슴에 새기고 늘 초심으로 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방의회에서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안동 강남중학교 신설 문제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좀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학령 인구 감소 등등으로 해서 신설하기는 조금 어려운 의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학령 인구는 이렇게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가 강남 쪽에는 중학교가 없고 강북 쪽에 중학교가 7개가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배치하자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한 개를 강남 쪽으로 옮기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새로 신설이 아니라? 새롭게 신설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한 개 재배치하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괜찮은 생각 같은데 혹시 지금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이전이? 지금 현재 여러 다각도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물론 이게 뭐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 지난 의정 활동 가운데 가장 보람된 활동이 있었다면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북교육부 현안 하나하나를 세심히 챙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교육청 인구 감소 지역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경상북도 지역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구 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지역 의정 활동으로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증개축하는 그런 스마트 사업 스쿨 사업이 길주중학교, 용상초등학교를 포함해 안동 지역에 15개 학교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에서도 길주중학교 도서관 건립, 강남초등학교 주차장 건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6년에는 경북교육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북교육박물관이 안동에 개관되는데 힘을 보탠 것도 제가 보람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경북 지역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료 불균형 격차를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근시안적 해결책일 뿐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립안동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임을 강조하여 도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점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길주중학교 도서관 건립, 강남초등학교 주차장 건립, 경북교육박물관 개관 이런 점들이 이제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는 거고. 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부서가 뭐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뭐 도청 감사관, 아이여성행복국,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등인데요.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현안은 어떤 걸까요? 예.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와 사업 모두 중요하지만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으로 만든 저출생 극복 본부 저출생이 중점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 원에 달하는 전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금전적 지원 위주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저출생 극복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재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봄, 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 보건복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 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구 경부 행정통합과 관련한 사안도 관장하게 될 텐데요. 자, 대구 경부 행정통합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지난달 6월 경상북도의 제347회 제1차 정례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동안 경북 북부 지역은 대구 인접시군에 비해 교통, 교육, 문화생활, 일자리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상태로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후한 경북 북부권 발전을 견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안동과 예천에 경북도청을 이전하며 신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지금껏 북부권 주민들은 도청 이전 후 더딘 도시 형성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희망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 이전 3년이 갓 지난 2019년 느닷없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가 대구 경북 전역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을 만큼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고 결국 지역 갈등만 야기했었습니다. 이런데 이러한 때에 현재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북부권의 2019년 통합 논의에 대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형태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260만 원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부분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권광택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 매우 우려스럽다는 거고 제가 뭐 이제 도의회에서도 이제 의원분들끼리 말씀 나눠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 지역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 또 대구 인근 뭐 남부 지역은 찬성 쪽이 좀 많은 뭐 그런 얘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다는 뭐 실제로 대구 인근 지역에는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찬성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아, 꼭 찬성은 아니군요.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서운할 거 없고. 그렇군요. 북부 지역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반대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또 지역의 중대한 문제인 안동대 국립의대 신설도 다루게 되실 텐데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굉장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자 수건 과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의료 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데다 격차도 심합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 전망하기도 하지만 경북의 경우 증원 숫자는 고작 70명에 불과합니다.
경북 전체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1만 명 의사 0.47명, 1,000명당 1.39명으로 인근 대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불균형 현상만 가속화될 뿐입니다. 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와 대학을 신설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립안동대학교가 경북도립대학교와 통합해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를 의미하는 국립경북대학교로 2025년 3월 새롭게 출범해 공공형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도 적절하게 부합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지난해 경상북도 국가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고요. 예. 올해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등 반드시 유치를 성공시킨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좀 힘 좀 많이 좀 써주시고요. 예. 우리 지역민들은 아마 다 이걸 원할 겁니다. 국립의대 신설. 예.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예. 우리 지역 애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전해주고 마무리하죠. 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의료 대란으로 인한 건강권 약화, 폭우와 같은 각종 자연재해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좋은 일엔 함께 기뻐하고 어렵고 힘든 일엔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이 인고 시간을 참고 견뎌 꼭 행복한 미래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 경상북도의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바쁜 2년 또 보내줘야겠네요. 예, 지금까지 경북도 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축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축구, 예. 혹시 그 홍명보 감독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요즘 한창 시끌시끌하네요. 예. 홍명보 감독이 선임돼서 축하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예. 사실은 굉장한 반발을 사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축구협회장 정몽규 회장이 받아야 될 비난을 홍 감독이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한 5개월 전에 클린스만 사태를 이 방송에서 다뤘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한번 정몽규의 퇴진이 답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발언은 유효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홍명보 감독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홍명보 감독보다는 정몽규 회장이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데, 자, 지금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퇴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 회장은 사퇴할 마음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5개월 전에 사퇴했으면은 아주 한국 축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좋은 기회를 놓쳤고요.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그 화려한 멤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고 그 들어오지 못한 이후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자질이 문제가 됐었고 그 누가 그럼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했는가 그 뒤에는 정몽규 회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게 지금 들통이 나가지고 그때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냥 뭐 국가대표 감독 선임해야 된다. 지금 대행 체제니까 빨리 경질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클린스만 사태는 유야무야 묻혀버리고 그냥 뭐 본인은 또 5월 달에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으로 당선되면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내가 축구협회 회장의 연임 의지가 있음을 그냥 드러낸 걸로 이렇게 보이면서
지금 내년 1월까지 이제 임기인데 예, 지금 예. 3연임을 하고 4연임째 이제 임기인데 여전히 지금 그런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서 축구 팬들의 비난을 한꺼번에 사고 이번에 이 홍명보 감독 임명에서도 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죠. 예. 아, 이 뉴스 몰랐는데 지난 5월에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회도 또 당선이 됐군요. 예.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봐서는 회장에서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예,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이시고. 자, 홍명보 감독 선임 두고 뭐 다양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 감독도 뭐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홍 감독이 맞지 않겠다. 이런 거 뭐 누차 언론을 통해서 밝혔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맡게 됐네요? 저는 뭐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예. 홍 감독이 맞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하는 이면에는 10년 전에 홍 감독이 그 브라질 월드컵에 가서 형편없는 성적으로 팬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도 홍 감독은 본인이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지금 한국 축구는 사실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안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6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큽니다, 정말. 36년 예. 만에 실패.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클린스만 같은 지도자가 또 나온다면은 한국 축구는 가망이 없다는 그런 그 팬들의 염원을 받아서 그러면은 훌륭한 감독 또 아주 선진 축구를 하는 감독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통과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돼 있었는데 사실은 해외 감독을 모신다는 얘기만 했었지 어떻게 누가 이런 그 한국 축구팀을 위해서 지금 봉사를 할 건지 또는 와서 예전에 우리 2002년에 히딩크 감독처럼 다시 한번 한국 축구를 세계 축구 그 반열에 올려놓을지 이게 관심이 있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또 홍명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과정의 불투명함과 비정상적인 이런 절차 때문에 팬들이 분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지 이 문제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쭉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울산 HD 팬들의 그 배신감 뭐 이런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고. 그렇죠. 저도 예.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가격한 반응이었어요. 예. 뭐 이영표라든지 뭐 박지성, 그렇죠. 박주호 선수 등등 모두 아마 대부분 축구인들이 다 좀 비판에 가세를 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예. 자, 보통은 이제 그런 스타들이 입을 안 여는데 2002년 그 월드컵의 주역들이 지금 입을 여는 거는 굉장한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감독 선임까지의 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혹시 그러지 못하는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이 감독 선임에서 크게 기여를 했던 축구협회 관계자가 이임생 기술이사라는 분인데, 예, 이임생, 예. 그분이 그 언론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를 밝혔어요. 예. 8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뭐 전술적인 측면, 원팁 리더십, 연령별 대표팀 등등등 해가지고 8가지인데, 예.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씩 따져보니까,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어떤 그 당연한 명분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축구인으로서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씁쓸했습니다. 좀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은요. 빌드업 등 전술적인 측면을 고려했다. 축구 감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기본이고. 예. 네. 자, 그 다음에 원팀 리더십과 연령별 대표팀과 연속성. 이거는 사실 누가 감독으로 오든지 간에 축구협회하고 어떤 조화가 필요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감독으로서의 성과, 대표팀 지도 경력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사실 홍명보 감독을 위한 조건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하나는 촉박한 대표팀 일정, 그리고 외국 지도자의 철학을 입힐 시간적 여유의 부족, 예. 외국 지도자의 국내 체류 문제,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애당초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보면은 이 8가지 이유 중에서 딱히 홍명보를 선임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예. 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역시 아직까지 축구협회 회장이 야 그냥 홍명보로 가면 어때? 뭐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임생 기술이사가 왜 홍명보를 뽑았는지 이유를 8가지 들었는데, 근데 이 8가지는 다 축구 감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왜 선임됐는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적인 그렇죠. 거니까 예. 8가지가.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협회가 이런 후진적인 방식으로 팬들을 속일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월 동안 있었던 감독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홍명보로 가자는 정몽규 회장의 의중만 엿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그래서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을까, 축구 감독을 놓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울 정도인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축구 사랑이 크다는 반증이겠죠, 이런 게. 그렇죠. 예. 어쩌면 축구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스포츠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가만히 이제 따져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과거에 축구협회장을 누가 했는가 이렇게 쭉 따져봤는데 예. 제가 보니까 놀라운 좀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어떤 결과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축구는 그냥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정치이자 어떤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여지는데 예. 우리나라 축구협회 회장은 한 3시기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예, 3시기로. 예. 하나는 박정희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대한민국 건국 전후. 이때에는 여훈형, 예. 신익희, 윤보선, 장택상과 같은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들이 지금 때가 되면 축구협회 회장을 맡았어요. 아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운형 씨가 맡았을 때는 1930년대. 30년대에도 대한축구협회가 있었어요? 예. 식민지 시대에도?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건국하고 나자마자 1948년 이후에 초대 국회의장을 지냈던 신익희 씨가 1948년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보선 씨도 하고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네. 지금 일제시대, 뭐죠? 그 전쟁 중에도 있었네요? 네.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면은 예. 역시 이제 독재 정부의 관료들의 시대가 옵니다. 관료들의 시대. 네. 그래서 이제 경제기획원 장관했던 장기현 씨, 문교부 장관했던 민관식 씨, 농림수산부 장관했던 장덕진 씨. 그리고 이제 뒤로 나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직전에 78년, 79년에는 그의 조카인 박준홍 씨가 이 축구협회 회장을 맡아요. 박정희 정부 시대는 대부분 이제 관료들, 무슨 장관들이 많이 맡았군요. 그렇죠. 이 시대는. 그 상 실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 독재 정부에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재벌들의 시대가 와요. 재벌들.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이 79년부터 87년까지. 예. 그리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기억납니다. 이때부터는 기억나네요. 그리고 나서 93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정몽준 회장이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부터 4년 동안 최초로 축구 선수 출신의 축구협회 회장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분이 조중현 씨예요. 아, 조중현. 아, 축구 선수 출신. 혹시 그 해설가도 했던 그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부터 지금 12년 동안 또 정명규 회장이 맡고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두루 봤을 때 사실 후진국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 축구가 아니라 어떤 하여튼 그 하나의 국민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적으로 단합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소재로서 축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독재정부 시절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군대 가면은 축구를 전투처럼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런 걸로 군대 봤을 다녀오신 때 분들은 다 아세요, 이거. 현재 이게 축구는 단순한 우리의 스포츠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물론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축구는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축구는 스포츠 중에 한 종목이 아니다. 이건 국민 정체성이다 한마디로. 예.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니, 정말 그 축구 중에서도 한일전 축구 이거 정말 그렇죠. 전쟁 같은 한일전 축구 이거는 정말 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거의 독립과 맞먹는. 지금 뭐 80년대 쭉 이후에 보니까 현대가가 독점을 했군요. 보니까 뭐 그렇죠. 정몽준 전 회장 같은 경우 9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간 그리고 현재 정몽규 회장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이렇게 쭉 회장을 이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역사를 또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결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후진국 시절에 축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를 좀 몇 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축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축구가 하나의 스포츠로 정착을 하고 축구협회는 그에 맞는 어떤 축구 문화를 지금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축구협회는 스포츠 애국주의에 매달려서 후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저는 이런 측면이 오히려 축구 문화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축구 문화를 저해하는 이른바 축구 디스카운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축구협회가 축구 발전을 위해서 체육인과 국민들이 따뜻할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첫 스텝은 역시 정몽규 회장의 퇴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를 하시는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의 졸전 그리고 이번 감독 선임 문제까지 등등 해서 정몽규 회장은 물러나는 게 좋겠다. 그것만이 우리 축구 발전의 답이다라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